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0년 1월 7일 공직 후보자 정세균.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모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모두 발언은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나경원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 여러분,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무총리라는 중책에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처음 국무총리직 제안을 받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직을 맡는 일에 대해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시민의 삶이 점점 더 고단해지고 있는 때에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일의 경중이나 자리의 높낮이를 따지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는 생각에 총리 지명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배고픔과 가난의 고통을 겪으며 자랐습니다. 검정고시로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공부를 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2번이나 옮기기도 했습니다. 청년 시절 유신체제를 겪으며 법관의 꿈을 접고 종합무역상사에 들어가 수출입국의 최전선에서 일했습니다. 18년간의 기업 경험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절박함을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업을 떠나 15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래 지난 24년 동안 의회 민주주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정당과 국회, 정부를 오가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땀 흘려 왔습니다. 제게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총리로서의 역할과 의무에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국정의 파트너인 국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협치를 통한 정치 복원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 세기 우리는 식민 지배와 한국 전쟁이라는 아픔을 딛고 국제사회가 기적이라 부를 만큼 빛나는 성취를 이룩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했고 2018년에는 인구 5천만 이상,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국가에게 허락되는 3050 클럽에 가입한 7번째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야 할 책무가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성장, 저고용으로 상징되는 뉴노멀 시대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 속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면한 현실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안으로는 잠재 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가 미래를 위협하고 있고, 밖으로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일본의 일방적 수출 규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핵 문제도 아직 산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정부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원화된 사회에서 행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게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세 가지 일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여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힘은 기업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한국 사회에 기업가 정신이 실종되고 있다는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사활을 걸겠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미래 신산업이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불효불급하거나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기에 정비하여 경제 활력의 불씨를 살려나가겠습니다. 혁신 성장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보다 튼튼한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공직사회가 실질적인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무사한 일, 소극 행정과 같은 낡은 관성에서 벗어나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합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적극 행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하락과 같은 공직사회의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사회 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제가 총리가 된다면 공직사회의 울타리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스웨덴의 안정과 발전의 밑거름이 된 목요 클럽과 같은 대화 모델을 되살려 각 정당과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겠습니다. 격이 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정부 의회 간 협치를 이뤄내고 노사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갈등 해결의 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정치가 대결과 적대 갈등 구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치 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 정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치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드릴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尽力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삼권 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일 뿐 인적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헌법 제43조 및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의 총리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다시 한번 겸허하게 돌아보겠습니다. 입법부 출신으로서 국무총리의 직분을 맡게 된다면 앞으로 국회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과 내일 양일간 이어지는 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 먼저 김상훈 간사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예, 총리 인사청문회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정세균 총리 후보님의 총리 지명과 관련해서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께서 행정부의 2인자인 총리 후보로 지명되는 것은 상권 분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 봤을 때는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 4월에 총선이 치러집니다. 총선이 치러지는 해에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분이 국무위원으로 그대로 보임되어 있거나 새롭게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에 위협이 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총선이 치러지는 해에는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무위원을 교체하는 것이 일상적인 관리였습니다. 금년 총선에서 선거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진영 행자부 장관, 또 선거 사범, 선거 범죄와 관련된 총괄적인 업무를 다루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임명된 점, 또 새롭게 국정을 통할하는 2인자 자리에 정세균 민주당 당직을 갖고 있는 총리 후보가 지명된 것은 금년 총선에 비춰서 봤을 때 정말 공정한 선거 내각을 구성하는데 큰 유감의 뜻을 표시합니다. 위원장님께 정인 채택과 관련된 의사진행 발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들어주세요. 정세균 후보자께서 총리에 재임 중인 2016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당이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해놓고 핵심 정인을 하나도 내놓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필요한 정인을 내놓지 않고 해당 국무위원이나 상대한다면 그건 청문회가 아니라 상임이다. 이렇게 2016년 8월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자유한국당은 총 8명의 정인 채택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문 후보인 총리 후보께 8명의 정인 채택과 관련해서 의견을 아마 우리 민주당에서 구해놓은 모양인데 저는 정인 채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원활한 정인 채택 협의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일찌감치 가족 정인은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를 하고 필수 핵심 정인인 김모 씨, 우리 총리 후보의 지지단체인 잔체의 대표를 맡고 있고 조세피난체의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모 씨의 정인 채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청문회가 있기 하루 전인 어제부터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인 9일까지 베트남 출장을 이유로 정인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분께서 자발적으로 우리 총리 후보가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지지단체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출석하신다면 정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정말 심각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 총리 후보께서도 청문회 때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 상례였습니다마는 이번 정세균 총리 후보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전체 자료 중에 51%의 자료가 지금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역대 인사청문회 총리 후보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인들의 신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또 이런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정보 주체인 총리 후보 자신과 관련된 개인 정보를 포함한 포괄적인 정보 자료 미제출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인사청문을 위해서 지금 제출되지 않은 의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제출해줘서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 이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해서 자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지금 역대 최악의 지금 자료 제출 현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인 표가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자료 제출을 좀 성실하게 지금이라도 좀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미제출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증인 부분은 우리 간사위원님들께서 박강원 간사님 예, 한번 다시 논의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동근 위원님 하시고 주호영 의원님. 예, 인천 서구의 신동근 의원입니다. 그 청문회가 시작도 되기 전에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정책 검증에 앞서서 신상 털기식 막가파 찜대기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를 갖습니다. 그 야당의 무분별한 신상 검증은 지난 1월 2일 도를 넘었습니다. 그 야당 간사라는 분이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후보자의 자료를 원본 그대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저 PPT 보시죠. 저 자료는 그 채권자의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가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이걸 제가 지금 저건 가렸습니다만은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원본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고 노회찬 의원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 삼성 엑스파일 등장하는 떡값 검사의 명단을 보도자료를 뿌린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합법이라고 했지만 이걸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노회찬 의원께서 의원직을 13대죠. 당시에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현재 김상원 의원의 이 판례를 볼 때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본 의원의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보이고요. 지금 당장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그 채무 변제 확인서 게시를 지금 당장 중단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구드리며 함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수를 금지한 개인정보법 위반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수 없는 청문회법 위반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해서 엄중하게 고발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의원님들 아까 뭐 김상원 의원님도 그렇고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의사 진행 발언은 좀 의사 진행에 관련된 것으로 서로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간사위원님들과 나중에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의원님. 예, 대구 출신 주호영 의원입니다. 저는 후보자가 참 원망스럽고 야속스럽습니다. 우선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미제출이 너무 많아서 요청하니까 이게 너무 오래전부터 잘 알고 존경하던 선배의 야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가장 모범적인 청문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미흡해서 우선 이 국회의장을 하시던 분이 총리 수락한 것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만은 청문회 자체만이라도 좀 모범적인 청문회가 돼서 국회의원들이 동료 의원 봐주기 했다는 보도들이 널리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다 드러내놓고 검증받고 우리 국회의원 중에 국회의장 중에 저런 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또 여야 간에 다선 의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기대를 했는데 참이 좀 원망스럽고 좀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무슨 과다하다든지 신상 관련되는 것이 아닌데도 최소한 국무총리가 되려는 분은 국민의 4대 의무를 다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세금 관련 자료들이 너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무려 17가지를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부동산 거래 내역에 관한 감정원의 자료도 후보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못 내겠다는 거고 또 포항시청이 보유하고 있는 배우자 명의의 이 임야 추가 매입 취득세 이게 무려 한 7억 5천점 되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좀 보자는 것. 그다음에 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 및 가족의 2014년도부터 소득신고 내역, 원천징수 내역,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후보자 및 배우자 장남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이것은 재산 등록할 때 고지 거부를 하면서 생계를 달리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생계를 달리하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너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이 강하게 좀 요청을 해 주시고요. 언제부턴가 청문회가 이게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통과 의례처럼 되고 또 저런 분들도 취임하는구나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청문회가 되어버렸어요. 그 과정 중에는 자료 제출 안 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자료 제출로 싸움을 하다가 시간 보내는 이런 패턴들이 아주 정착돼 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좀 유감을 표시하고 지금이라도 자료 좀 내주시고 가장 모범적인 청문회가 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존경하는 신동근 의원님 말씀하신 방금 지적하신 문제는 총리 임명 동의안에 나오는 자료라든지 서면 답변서라든지 제출된 것은 몽땅 공개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국회 도서관에도 비치되고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출자가 그것을 지워서 제출하지 않은 한은 이거 공개하는 게 대해서 무슨 법정 책임은 저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방송을 중계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자료는 다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 제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검토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총리 후보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의 인사청문회의 이렇게 경향을 보면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장을 지내신 후보자십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총리 후보자의 총리 비서실에 이렇게 통계를 내는 것을 보면 개인 정보를 동의하지 않았다. 또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을 미제출 건수로 분류하지 않고 제출 건수로도 분류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미제출 건수가 훨씬 더 많다.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이지 않게 가장 지금까지 나온 후보자들보다도 더 부실하게 지금 자료 제출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회 동의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더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거부하는 마땅한 합당한 사유가 안 되는 것으로 보는데 오늘 이 지금 말씀하신 자료들을 제출을 하실 수 있는지 이거 바로 가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그 증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을 특별히 무슨 비리에 연루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닌데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증인들이 다 출석을 하도록 증인 채택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한 분이 해외 출장 중인데 그분은 이미 해외 출장 갔다가 아마 내일이 본인은 제가 통화를 한번 했는데 본인은 출석할 용의가 있다. 그런데 내일은 공장 준공식이 있답니다. 그래서 출석을 못하게 되어서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청문위원님들 전체가 지금 이틀로 되어 있는데 모레라도 따로 그 증인 한 사람만 필요해서 부르시겠다고 그러면 본인이 올 의사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증인을 마다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그 지지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미래농촌연구회는 지지단체가 아닙니다. 그냥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고 원래는 이제 농업이나 농촌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단체에서 그 사단법인에서 장학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단체 이전에 만들어졌던 장학회가 있는데 그 장학회를 여기에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농촌을 지역구로 할 당시에는 농업 농촌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했지만 지금은 그 단체는 일체 그런 것 하지 않고 장악 싸움만 하고 있는 단체이고 제가 지역구를 옮기면서 역할이 많이 바뀌었다. 지지단체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께서 제가 가장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제가 받은 보고는 과거의 후보자들에 비해서 정량적으로도 제가 이 자료 제출률이 부실한 축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가능한 한 자료를 제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지명을 받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자료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직도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자료를 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증을 제대로 받고 싶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취합되는 자료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꼭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에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국무조정실이나 저희 비서실에서 자료를 추가로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정세균 후보자의 경우에 720건 욕구에서 437건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도 60.7%밖에 안 했고요. 이낙연, 황교안, 이완구, 정호원 저희가 지금 통계가 있는데 이낙연 후보님이 85.8% 제출했고요. 황교안 후보님이 78.7%, 이완구 후보님이 53.9%, 정홍원 후보님이 65.7%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금융기관 자료니까 가급적 좀 빨리 제출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죠. 이게 지금 저희가 공방처럼 되고 충분히 설명하다 보면 너무 주지리가 빨리 못 들어가니까 가급적인 이제 조금 빨리빨리 하시고 우리 간사위원님들이 정리하셔서 여기도 지금 2분 정도 더 요청하셨는데 좀 최소한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청문회가 국민들의 시각에서 그 수준에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야의 공방에 흐르지 않기를 원하고요. 네, 이 사실 팩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김상원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서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18대 총선 당시에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원세훈 씨가 행자부 장관으로 선거를 치렀고요. 그리고 19대 때는 바로 자유한국당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맹형규 의원이 그 행자부 장관으로 선거를 치렀다. 그리고 20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황교안 총리께서 권한 대행으로서 계셨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위원장님한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의 주관을 말씀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위원장은 공정한 사회를 보는 것이 주임이기 때문에 사사 일건마다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는데 저기 자료 제출에 관한 것은 위원장의 회의 진행과 관련된 거라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아 의원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쪽에 자료 제출 적시해서 하실 것입니까? 이 너무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의사진행 발언이 지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팩트에 대한 이야기들은 하시지 말고 제가 아까 처음에는 제지하지 않았는데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명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아 위원님 하시고요. 이쪽에 박경미 의원님 하실 건가요? 예, 저는 추가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박사과정
수강 과목하고 성적표를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수강 과목 명하고 강의 전담 교수하고요. 예, 성적표 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기부금 상세 내역서가 2004년 이후로 좀 미비해서 요청드립니다. 2004년 이후 연도별 기부금 상세 내역을 보여주시는데, 특히 국회의원들에게 대한 기부하신 내역이 있으면 그것을 꼭 구별해서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경미 위원님. 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우선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는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부결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상식과 양식에 기초해 판단하는 의원들은 정세균 임명 동의안에 부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발언을 해서 사실상 지침을 내렸고, 또 부결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은 졸지에 상식과 양식이 없는 의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편견에 가득 찬 예단을 한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요. 게다가 야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 부의장으로 국회의장이었던 후보자와 호흡을 맞췄는데 대권에 눈이 멀어 그랬는지 몰라도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주호영 의원님께서 채무 변제 확인서가 도서관에 다 공개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의원과에 확인을 했는데 개인 정보가 들어간 부속 서류는 비공개 자료고요. 직원들도 직원 아이디를 가지고 봐야 되고 국회의원도 인증서를 로그인해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정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 제출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통계들이 좀 혼재되는데요. 일단 오늘 여기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제출률이 51%라고 하셨는데 여기 있는 자료로 봐도 52.2%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국무총리실 제출 자료 기준으로 보면은 황교안 후보자가 256건 중에서 113건을 제출해서 요구 건수 대비 제출 비율이 44.1%였고요. 이영구 후보자는 470건 중에서 188건, 그래서 40%, 그리고 정세균 후보자는 219건 중에서 158건을 제출해서 72.1%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국무총리실 제출 자료 기준으로 볼 때는 이러하고요. 또 여러 기관을 볼 때는 좀 낮게 나타나는데 자유한국당이 자료 제출로 비판할 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고요. 그리고 또 사실 좀 전에 신동근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야당 간사가 채무 변제 확인서를 블로그에 올리면서 개인정보 유출된 거 심각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야당 의원들이 무분별하게 개인 자료를 노출한 사례가 즐비하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손자의 학적 변동 자료, 또 이낙연 총리 동생의 판결문 공개로 인해서 가족의 신상과 사생활이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생산적인 자료 요구 공방은 중단하고 국민들이 정말 듣고 싶어 하시는 그런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딱 1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의사진행 발언이 길어지고 있고 의사진행 발언 본래의 내용이 아닌 내용이 지금 너무 많이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영 의원께서 1분만 말씀하시고 지상욱 의원님, 성일종 의원님 구체적인 자료에 관해서만 말씀하시는 걸로 해서 주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려스러운 것이 자료 제출을 퍼센트로 따져서 누가 많다 적다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낼 수 있는 자료는 다 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청문회의 본질에 맞지 않는 것이고, 청문회는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의 입장에서 정부 공직자를 야당의 입장에서 검증하는 것인데 늘 여야가 갈라져서 여당은 후보자를 옹호하고 야당은 비판하고 이 구조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의 임무가 먼저인 것이지 여당 의원의 임무가 먼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나온 자료는 개인적인 정보가 필요하면 그것은 국회 인사청문위원회 행정실에서 걸러서 줘야 되는 것이지 의원이 그것을 걸을 의무는 없는 겁니다. 이 청문회 자료들은 나중에 다 국회에 보관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의원에게 묻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발 이 청문회가 정말 국회 본연의 입장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기능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상욱 의원님. 네, 새로운 보수당 지상욱입니다. 저는 며칠 전까지 간사로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하면서 간사직에 빠졌는데요. 아까 총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가족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간사간 회의할 때도 가족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 적절치 않다라고 다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합의를 해서 가족들은 다 빼기로 했던 거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가족을 갖다가 그냥 마구잡이로 증인을 채택하려고 애를 써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저는 사적으로 참 후보자님을 좋아했던 사람으로 서울의 종로, 그 옆지구인 중구 성동구에서 활동을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국회에서 활동할 때 국회 어른이신 후보자를 위로 올려다보고 일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청문회장에서 내려다보면서 질문하자는 이 자체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유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채무 자료 같은 경우 전체로 뭐 51%가 미제출됐다 하는 퍼센트도 중요하지만 채무라는 것은 우리 후보자께서 언론에도 깨끗하게 살아오셨다고 말씀을 하신 만큼 자신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채무에 관련해 가지고 의혹을 국민한테 풀기 위해서 딱 5건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요. 그런 논리가 이 국민이 보는 청문회장에서 오히려 후보자님께서 잘 설명을 하시면 더 상식선에서 그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일방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이런 공방이 오고 간다면은 오히려 저희들이 과도하게 공세를 하면은 국민들이 저희들을 비판하실 것이고 하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정말 후보자께서 국민들 눈높이에 난 이렇게 상식선에 잘 살아왔다라는 모습을 보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 5건의 자료는 좀 의논해서 우리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지금 공방이 저는 이 청문회라는 게 인생 역정을 검증하는 그런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냥 지나가면은 정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고 임명이 돼서 일을 하는 통과 의례적인 청문회가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잘 유념을 하셔서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일종 의원님. 네. 네, 서산태안 출신 성일종 의원입니다.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이 청문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를 같은 당 출신이어서 방어하기보다는 국회의 검증의 그 임무에 더 충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 제출을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저 또한 좋아하는 분이신데 어쨌든 우리 수장을 지내시고 이제 행정부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회의 격과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섬세하게 말씀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검증을 받는데 이제 입법부가 우리 행정부의 총리로 가시는 후보자를 정확하게 검증을 요구할 때 당연히 입법부의 수장에 지내신 격으로서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그 여러 가지 카드에 대한 사용 내용들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라고는 이유로 이거를 좀 안 내신 것들이 거의 안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내주실 것을 요청을 하고 지금 후보자께서 공직에 계시면서 자산 변동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들은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녀 2분이 계신데 해외 유학을 했습니다. 교육비는 결코 감출 수 있는 성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육비에 대한 유학에 대한 송금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거는 결코 이게 국민들한테 교육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발표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리 보면은 2004년도부터 따님께서 유학을 14년도까지 하셨고 또 14년도부터 현재까지 아드님께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증빙 해외로 송금한 자료 이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오전에 다 제출을 해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은행에 요청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1년이면 얼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대충
다 유학을 많은 가정에서 보냈기 때문에 기본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내주셔야 지금 출처 불명의 소득 증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제가 주시겠습니까? 질의할 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요. 성일종 의원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질의 시간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좀 말씀을 드릴까요? 근데 지금 질의응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하여튼 자료를 구해보도록 최선을 다할 텐데 사실 이제 포항 땅은 이거 다 질의 시간에 좀 얘기 하시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보자님 이렇게 하시죠. 예. 너무 지금 그 내용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주질의 시간에 답변을 하시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까 송금 말씀드릴게요. 자료는 저희는 선뜻 이거를 해명할 문제가 아니라 송금과 환전 자료를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출을 하시지 못하는 이유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요. 그러면 이따 자, 주질의 지금 시간 말씀드릴까요? 이따 그러면 질의 시간에 답변을 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김상원 의원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그 황교안 대표가 총리 시절에 선거를 치른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는 당적을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거는 참고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우리 후보님께서 그 미래농촌연구회와 국민시대는 지지단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밖에서는 제가 국민시대 말씀은 안 드렸고 미래농촌연구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어요. 우리 후보님의 사조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미래농촌연구회와 국민시대의 활동 내역, 구성원, 후원금 조성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일체의 자료가 지금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후보님께서 특별하게 또 뭐 거부할 이유가 없다면은 속히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시간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서면 자료 요구 주실 수 있는 거 꼭 빨리 주시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러면 주질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간 합의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오전 주질의는 7분, 오후 보충 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재보충 질의 등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 이 점을 유념하셔서 답변을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회의장 마이크가 자동으로 7분이 초과되면 꺼집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 소중한 발언을 회의장의 마이크가 꺼진 다음에 말씀하셔도 국민들께 전달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7분 안에 마치도록 하시고 보충 질의 시간에 이용하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주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섭단체 간사간 합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제가 본질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의사 진행과 관련된 겁니다. 지금 자료 제출 문제로 이렇게 거의 1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실 것이다.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자께서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료 취합할 수 있는 것, 낼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내겠다는 그런 자세를 갖고 계시니까 이 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이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라도 더 이상 이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삼권 분립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얘기는 아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해드리고 박병석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도 그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 국민들은 정세균 후보자가 국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경제와 민생을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번 총리 청문회가
정책 청문회의 모범을 세우는 계기가 된다면 위원장님과 함께하는 모든 위원님들의 큰 성과로 평가되고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 청문회는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정중히 위원장님의 원만한 청문회 진행 의지에 경의를 표하고 정책 청문회로 국회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질에 들어가겠습니다. 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 후보자가 국무총리를 맡는 것이 삼권 분립 훼손이고 의전 서열 하락으로 격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도 아니고 또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이라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헌법 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법 29조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이 아니라 명시된 조항입니다. 우리 대통령제는 다른 나라 대통령제와는 약간 다르게 국무총리를 두어서 내각제적 기능을 일부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게 한 것도 이런 취지가 반영됐다고 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을 분리하면서도 현재 국회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 체계입니다. 국회의원인 정세균 후보자가 국무총리를 맡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한 것으로 그것이 질타의 대상이 되거나 문제 지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단히 합당하고 타당한 일이다. 이것이 우리 헌법과 국회법의 근거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 정부 시절 하원 의장이었던 토머스 폴리, 팀 폴리는 주일 대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을 지낸 사례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는 뉴트 깅리치 전 하원 의장이 국무장관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만일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국무총리를 하는 것이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그러면 판사 출신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김영준 헌법재판소장을 국무총리에 지명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논란은 제가 봤을 때 대단히 부질없는 논란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우리 역사에서도 현직 의원으로 이완구 총리, 한명숙 총리가 있었고 대법관 감사원장 출신으로 총리를 지낸 이회창 총리도 계십니다. 이 밖에 김석수, 김황식 이런 분들 다 사법부 출신 총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려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어거지 같은 그런 주장들을 하시는지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후보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은 삼권 분립의 가치를 또는 정신을 훼손할 의도를 갖고 계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삼권 분립의 정신을 존중할 것을 믿을 겁니다. 삼권 분립에 대한 인식과 존중 의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제가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삼권 분립을 구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정도로 삼권 분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삼권 분립은 국회는 입법을 하고요.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을 하고 사법부는 그 법을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기능의 분리다. 누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입법부에 속해 있던 사람은 행정부나 사법부에 못 가고 사법부에 속해 있던 사람은 행정부나 입법부로 못 간다고 하는 그런 인적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존경하는 주호영 의원님이나 지상욱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국회의장을 했기 때문에 총리가 되는 경우 또 지금 이렇게 청문회를 하는 경우에
우리 국회 구성원들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주저했던 겁니다. 전직 의장님들도 달갑지 않으실 터이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불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양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제의에 대해서. 그리고 고사를 했는데 지금 민생이 힘들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안팎의 어려움이 있을 때 혹시라도 제가 쌓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격식을 따지는 것보다는 제가 이 일을 맡아서 정말 성과를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격에 대해서 뭐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전서열을 말씀하시는데요. 헌법적 가치로 말하면 의전서열 1위는 국민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공적 서비스라는 심부름꾼입니다. 그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격이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논란을 만들기 위한 논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고 예. 지금 정세균 총리 지명자 여론을 보시면 12월 13일부터 일주일 단위로 조사를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삼권 분립 훼손 논란이라든지 경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정세균 후보자가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역량과 철학과 소신과 자질을 갖고 있는가를 놓고 이미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청문회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이야기하라는 그런 저는 뜻도 들어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또 총리 후보자가 답변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 분립을 원칙으로 하라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민주주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으로 조화를 이루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전임 국회의장님이 총리로 간다는 거 저는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을 위배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 자리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집권 여당이 언제 청와대나 행정부를 견제한 적이 없으니까 저는 뭐 포기라고 할 것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집권 여당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후보자님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후보자님은 정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후보자가 이런 제안을 수락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조금 변명을 얘기하셨지만 작년 7월 CBS 인터뷰에서 실질적, 현실적으로 그런 제의가 오지도 않겠지만 그런 제의가 오더라도 입법부의 위상을 감안할 때 그걸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히셨습니다. 맞죠? 예. 예. 그리고 의원들이 불편해할 거라는 것도 아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뭐 경제를 잘 하셔서 뭐 경제가 어려워서 본인이 힘이 되실 것 같다 이런 변명을 하셨는데 그게 입장을 바꾸신 전체 이유입니까? 글쎄요, 그 변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소신을 말씀드렸을 뿐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권 분립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단지 외교부의 의전 편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의전 서열이라는 것이 이 외교부의 의전 편람에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은 현직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좀 불편하실 수 있다. 설령 전직이라도. 그렇지만 저는 현직 의장이 아닙니다. 현직 의장이 만약에 총리로 간다 그러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건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현재 의원의 신분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도
저를 의전서열 몇 번 2번으로 대우하거나 예우하거나 인정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제가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입법부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고 마땅치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건 인정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예, 입법부 후보자님.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후보자님 무슨 말씀인지 잠깐만 알겠는데요. 들어주세요. 아니요. 국민들께서는 달리 생각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그 격을 파괴하더라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한 번 의장을 하셨으면 밖에 나가서 정세균 의원님 이렇게 호칭을 받으십니까? 전 의장님 이렇게 표현을 받으십니까? 제가 종로구 국민들 그러니까 종로구 지역구는 어떨지 제가 모르겠지만 종로구 지역구 의원인데요. 일반적으로 한 번 의장을 하신 분은 누구나 다 의장님 이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않습니다. 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이런 의원들이 불편해하는 문제 얘기하신다면 아까 무슨 사법부의 수장들이 국무총리가 된 경우도 여당 의원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번에 총리로 임명되시면 국회의원직 그만두실 수 있습니까? 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하셔도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고 하는 건데 그런 본인의 소신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국회의원직 그만두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의원직 예, 문제는 아니로만 답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질문을 더 많이 드려야 합니다.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제 임기가 저는요.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청와대하고 집권 여당이 대선 지지도 여론조사 1위를 하고 계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정치 복귀하기 위해서 지금 전임 국회의장을 대타로 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의장님 화 안 나십니까? 저는요. 그냥 일개 초선 비례의원이지만 이런 구도를 보고 나서 너무 불쾌합니다. 이제는 야당을 그동안 그렇게 무시하더니 국회의원 전체, 국회 위상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이 논란에 대해서는 이 정도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제기된 게 2012년 4월 11일 총선 때더라고요. 근데 그때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 답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당 통합선대위 대변인이 흑색 선전이라고 처리하라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게 답니다. 이번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시면서 이 문제가 또 제기되었는데 존경하는 주호영 의원께서 서면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더니 그에 대한 후보자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담당 교수의 지도와 적법한 심사를 거친 논문으로 심사 책임 교수도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논문 인용 방법 등이 현재의 강화된 윤리 기준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네. 심사 책임 교수가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 표절 문제입니까?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우리가 담당 교수와 지도와 적법한 심사를 거친 논문 중에도 사후에 표절들로 판명돼서 취소가 되거나 표절 논문으로 지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오후에 시간이 되신다면 심사 책임 교수로부터 서면으로 표절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좀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답변은 필요 없으십니까? 네, 이건 제가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용 방법 등이 강화된 연구 윤리 기준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인정하십니까? 예. 그것은 저는 2004년에 논문을 통과한 것이고 네. 2007년도에 연구 윤리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2007년에 강화된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십니까? 예, 압니다. 뭡니까? 2007년에 뭐가 기준 강화가 됐습니까? 인용을 하고 줄을 다룰 때 네. 세심하게 네. 누락되거나 그냥 넓게 인용을 하지 말고 제대로 잘 표기하도록 그렇게 연구윤리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론 제 논문이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 논문하고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였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논문을 어디에도 제가 활용한 적은 없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소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먼저요, 상권 분립, 국회 권위 실추, 인사청문회 전후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상권 분립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사법농단으로 대법관이 구속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할 정치 세력은 따로 있습니다. 또 하나, 좋습니다. 국회 권위 서야죠. 국회 권위 이 나락으로 이 땅바닥까지 떨어뜨린 정치 세력은 과연 누굽니까? 국회 스스로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인이. 거기에 가장 책임을 느껴야 할 정치 세력에게 상권 분립 국회의 권위를 찾기 전에 먼저 그 내용을 확보하는데 반성하시고 신경 쓰시길 말씀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정치와 경제 남북관계 그리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동 정세 이리까지 모두 어려운 시기에 정책을 지금 맡게 되셨어요. 또 하나 이제 20대 국회는 물론이고 21대 국회와도 손발을 맞춰 가기도 하셔야 할 텐데 총리가 되신다면 화합의 정치를 보여주시길 기대하고요. 근데 저는 소통, 화합, 통합 이런 단어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극복의 정치도 해야 된다. 잘못된 부분들은 과감하게 극복하는 그런 역할도 해주셔야 된다. 경제 분야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경제 전문가이십니다.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에도 17년의 현장 경험을 갖춘 정통 경제인 그리고 정책 경험까지 두루 갖춘 실물 경제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서울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경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여기 새롭게 대통령 신년사에도 내용 나왔던데요. 정부가 지난 12월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때 발표한 4대 정책 방향을 보고요. 경제정책이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내걸었던 공정하고 포용적인 성장의 취지는 퇴색하고 낡은 성장주의 패러다임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가 가장 강조한 것은 민간기업 25조, 민자사업 15조, 공공기관 투자 60조 등 총 100조 원을 투자에 나간다는 것인데 문제는 투자의 구체적 방향과 내용입니다. 정부가 신속히 지원한다는 민간기업 투자 프로젝트 대상을 이렇게 보면 말씀드릴게요. 대기오염물질 문제, 하수처리 곤란 문제, 폐수처리 곤란 문제 등 정말 우리가 기후나 환경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서 보류된 대규모 소위 규정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색 투자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업이 우선 지원 대상이라는 것이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제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민간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최선인데 정부도 그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정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재정이 그야말로 마중물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재정에 투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 확장 정책을 통해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마중물이 되고 서민의 삶에
기본적인 실물 경제에 스며들 수 있고 안착이 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여기에 투자세액공제 일몰 2년 연장, 투자 촉진 세제 지원, 경제 자유 지역에 대한 외국인 규제 특례 완화, 주로 대기업에 이게 혜택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대대적인 민자 사업 조기 추진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민자 사업 방식 단기적으로는 공공재정 부담 덜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 시민 부담으로 청가들은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시고, 근데 왜 이런 것을 무리하게 이 되돌이편데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인천공항철도가 됐든 광주 순환도로가 됐든 민자 사업을 통해서 실제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줘왔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를 통해서 사실 정부에서 재인수하는 그런 사례들을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아시다시피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수가 진작이 되어야 되고 수출이 활성화되면서 투자가 일어나야 그래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가능하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이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대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정부가 필요한 정책을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민자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요. 그래서 민자 사업의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 등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시 45분쯤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청문회 네 번째 질의자로 나섰는데요. 아무리 청문회지만 너무 분위기가 야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총리로 지명되셨는데 아무도 축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제가 처음으로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아까 박강원 의원님께서 언급은 하셨지만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요, 우리 정세균 후보자님의 국무총리 취임을 찬성하는 여론이 약 54%, 반대가 한 32.4%인데요. 아마 이런 국민들의 평가는 지금까지 정세균 후보님께서 걸어오신 정치적 행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또 신임 국무총리로서의 국민들의 기대가 거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야당은 우리 정세균 전 의장님의 국무총리 후보 지명 수락을 두고 이제 야권의 공세를 지금 계속 높여가고 있는데요. 공세 핵심은 이제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를 맡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계속 야당의 이제 공세가 있습니다. 야당은 상권 분립의 훼손이고 입법부의 권위를 침해한 것이며 의전 서열을 역행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후보자님 역시도 총리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 국회의장 출신으로서 고심이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국무총리 제안을 몇 차례 받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나려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걸 정말 외면할 수도 없고 나름대로 고심이 크셨을 텐데 총리직 제안을 수용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제 작년도에 우리나라 경제가 잠재 성장률이 한 2.67%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많은 노력을 통해서 겨우 2% 성장에 그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장이 부진하면 일자리가 어려워지죠. 그리고 서민들의 민생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제가 국회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정부에서도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데다가 원래 제가 경제통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때는
매우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 차원에서 혹시라도 제가 소용이 된다면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경제 문제와 국민 통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면 제가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래서 격을 따지고 입법부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께서는 지금 어떻게 집권 여당이 그리고 정부가 민생을 챙겨주고 경제를 다시 활성화해 줄 거냐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일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네. 결심을 하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상권 분립 훼손을 자꾸 얘기하는데요.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 몸담았던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말씀할 자격이 없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상권 분립에 대한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사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행정부가 사법부에 압력을 넣어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을 지연시켰던 사건 잘 아시잖아요. 예.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당시에 일본 이하라 주니치 외무성 국장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 대사의 외압을 받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행정부가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한국 법원의 판결을 지연시키는데 이 행정부가 사법부에 압력을 넣어서 그런 아주 치욕적인 우리 사법농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표적인 상권 분립의 훼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떤 외압에 의해서라도 이런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이런 외압에 굴복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 거죠? 상권 분립 네. 확실히 지켜내실 자신 있으신 거죠? 네, 저는 뭐 삼권 분립은 꼭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일을 할 때는 정말 소신껏 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국회의장직을 수행하다가 총리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그만두고 바로 총리가 된다면 뭐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미 국회의장을 그만두신 지가 이제 2년 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상권 분립의 야당의 공세는 동의할 수 없고요. 야당은 틈만 나면 경제가 어렵다, 뭐 나라가 어렵다 이런 말씀하는데요. 뭐 유명한 얘기지만 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 잘 잡는 고양이를 찾을 때 아닙니까? 대통령도 같은 심정이셨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총리를 추천했을 때 아마 국회를 가장 존중하는 후보, 또 경제를 잘 살릴 수 있는 후보, 또 국민 통합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적임자를 찾았는데 그 적임자가 정세균 후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제가 뭐 많이 부족하지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경제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데 앞장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이번에 의전 서열에 대한 좀 야당의 공세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의전 서열은 말 그대로 의전 서열로 구분해 놓은 서열입니다. 본 의원실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거든요. 의전 서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전 서열은 국가 서열과 같은지 이제 이런 것이 국민들이 굉장히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답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의전 서열은 국가 서열이 아니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명문 규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전 서열은 권력 서열이 아니라 의례와 행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행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의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편의상 만들어 놓은 서열인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놓고 뭐 서열 2위가 뭐 4위로 갔다 5위로 갔다 이렇게 야당이 비판을 하는데요. 황교안 대표인 경우에는 총리를 하셨잖아요. 또 나중에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셨어요. 이런 분이 의전 서열인 야당 대표는 7위로 돼 있는데 야당 대표가 된 것은 그러면 의전 서열 1위 하던 분이 7위 하는 것은 과연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생각하는 어떤 입장이시냐고 궁금해요. 상식적인가요? 네, 의전 서열과는 뭐 이제 그것은 외교부의 편람에 나와 있는 것인데 외교부가 의전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그런 것도 저는 참조해서 사실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여러 가지 그 권유도 있고 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도 국민 여러분들께는 제가 총리로서 제 역할을 하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잘했다고 판단을 하실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입법부 구성원들에게는 송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일종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저는 그 재산의 형성과 재산 형성과 관련된 과정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가 안 나오나요? 표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표를 좀 띄워주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저 앞에 보시면 후보자님 2014년도에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총 수입액이 9,900만 원, 약 한 1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지출을 보면 이 카드로서 사용하신 게 8,600이고 기부금으로 4천만 원 정도를 쓰셨어요.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2,700만 원 정도가 더 쓰신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자산을 신고한 거에 보면 3,800만 원의 증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6,500만 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 문제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 2012년도에도 9,900만 원 정도 수입인데 카드로서 1억 2천 정도를 쓰셨고 기부금을 내신 게 4,900이에요. 그래서 수입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하신 금액이 7,900이에요. 그런데 자산 증가에서는 예금이나 이런 데서 일부 빼서 쓰신 것 같아요. 4,800 정도로 4,300을 쓰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출처 불명의 돈이 약 한 3,600만 원을 더 쓰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16년도에 보면 1억 2천 정도의 세비를 받으셨는데 수입이 있으셨는데 카드로 3,800만 원을 쓰셨고 1억 3천 정도의 기부금을 내셨어요. 그러셔가지고 아마 정치인들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입보다 지출이 이게 1,700만 원 정도가 더 어디선가는 이 조달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재산이 증가가 국회에 신고한 공직자 신고에 보면 자산 증가가 5,400이 늘어나셨단 말이죠. 400만 원이. 그래서 16년도에도 7,200만 원이라고는 돈이 어디에선가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1억 5천의 수입이 있었는데 카드로 2,500, 8,500만 원의 기부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해에는 4,600만 원의 흑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 증가에 보면 1억 4천의 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 9,500만 원의 출처불명의 돈이 나오는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 다 검증하고 나오셨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이 돈이 약 한 1년에 후보자님 1년에 세금 내시는 게 얼마 정도 내시죠? 소득세는 이제 기부금 같은 것은 공제를 받고요. 정치 자금을 당비를 내거나 또 후원금을 낸 경우에도 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소득세를 많이 내지는 않았습니다. 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좀 적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세금으로 내신 게 16년에 2천만 원을 내셨고 17년에 4,800을 내셨고 18년에 종합소득세 포함입니다. 3천만 원 이상을 내셨어요. 자, 그러면 이 세금도 약 한 1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대개 가정에서 쓰시는 생활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생활비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유학자금을 물어봤는데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면 이 돈이 굉장한 액수로 약 10억대 증가한다는 것이지요. 어디선가는 이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지금 부족한 돈들을 계산해 보면은 이게 한 3억 정도가 될 거고요.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유학을 가면 1년에 한 평균 1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있고.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수입 들어오는 것보다 자산의 증가에서 굉장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이걸 해명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 하겠습니다. 우선 그 2014년도에 수입과 지출과 관련해서 2014년도에는 저의 장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의금을 좀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 대금이 많은 부분은 장녀가 결혼을 할 때 그 식비를 카드로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카드 대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지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은 돈을 썼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국민연금을 2015년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매월 국민연금을 받고요. 또 개인연금을 약간 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받고 있고요. 또 저의 그 배우자가 보훈연금을 받습니다. 보훈연금을 1년에 뭐 한 2천만 원 이상 보훈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또 저의 아들이 혼인을 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카드 사용액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혼수 비용이라든지 또 결혼식과 관련된 비용을 모두 카드로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4년과 15년에는 자녀 결혼식 축의금이 상당액이 제가 보고한 것처럼 각각 1억 5천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이 되고도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도 2016년에는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선거 때 15년에 쓰고 16년에 보전받은 보전금을 비롯해서 개인연금이나 보훈연금, 국민연금 등 충분히 소명되고도 남을 정도의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졌다. 물론 제가 가계부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뭐 회계장부 보듯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드린 말씀으로 생각해 보시면 제가 매년 이 소득 신고 대상이 아닌 연금 등이 한 4천만 원 정도 매년 있고 또 자녀 결혼 축의금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자녀 유학과 관련해서는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금방 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유학을 시킬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다행히 저의 딸이 다닌 학교는 이 장학금이 굉장히 많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비는 면제를 받고 생활비까지 장학금으로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오랫동안 유학을 했는데 저희 딸에게는 제가 그 어떤 경제적인 부담도 지지 않고 이 딸이 유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본인이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인도 석사를 하고 나서는 강사도 하고 또 다른 노력들을 통해서 이제 그 비용을 충당한 그런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들의 경우에는 원래 아들이 스스로 돈을 계속 조금씩 벌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가진 적도 있고요. 그래서 자신이 조성한 자금을 가지고 MBA를 하러 간 겁니다. 제가 보낸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본인이 대출 받기도 하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이 학비와 생활비를 썼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저의 며느리가 직장을 다녔습니다. 불란서에 유학할 때 불란서에서도 직장을 다녔고 또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도 직장을 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 생계 유지가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그 미국에서 아직도 공부가 안 끝나고 금년 5월에 끝나는데 지금은 보고 드린 것처럼 인턴 등을 통해서 충분한 소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지 제가 이 공직자로서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유학을 시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 자료 요청 시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넣어드리시죠.
의사진행 발언으로 자료 요청하십시오. 네, 저 후보자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연금 같은 경우와 또 보훈연금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여기 현재의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받은 이 영수증을 좀 금방 확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따님 같은 경우에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으셨다 그랬는데 이것들이 명쾌해지면 원래 유학비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지금 질의한 거에 이거 추가해서 본다고 한다면 더 많이 들어갔을 것이라고는 추측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장학금을 받았까 이렇다고 한다면 이 자료도 이렇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금에서 환전한 자료는 그럼 하나도 송금 같은 경우를 하신 적이 없나요, 아예? 한 적이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따님이나 이렇게 그 아드님 또 며느님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기록들을 이렇게 내주시면 이 부분은 한번 맞춰보고 클리어할 수 있으면 클리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가로 위원장도 의원으로서 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따님 유학 기간이 언제부터 언젠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학교부터인가요? 한 10년쯤 아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교 때인가 따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부터인가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네, 그 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박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가서 석사를 할 때 거기서 다시 석사를 하고 박사를 했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석사까지 했었습니다만. 그 지금 그 유학 자금에 관해서는 전부 장학금 받고 생활비까지 그렇습니다. 받았다고 예. 생활비까지 하셨는데 받았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소명해 주시면 저희가 궁금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학교로부터 그런 증명서라든지 이런 걸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두 분 자제분들이 유학을 하셨다는데 전혀 송금 영수증이나 환전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네, 환전한 적이 의심을 없습니다.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학교로부터 그런 걸 네. 받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네, 뭐 바랍니다. 학교가 이제 국내에 있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여튼 소명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로운 보수당 서울 중성동을 지상욱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불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께서 좀 전에 질의하신 거에 대해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그때 여당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박근혜 정권 때 강제징용 문제 재판 연기, 그게 소위 말하는 행정부가 사법부의 재판에 개입했다. 상권분리 훼손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예, 저 동의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관계자들 다 사법 조치되고 구속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 분립을 훼손하면 얼마나 대한민국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인식을 갖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상권 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 일적 분리지 인적 분리가 아니다 말씀 주셨고요. 헌법과 국회법을 들어서 국회의원의 총리 겸지 허용 이 조항을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인식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장관 갈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총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은 그냥 국회의원 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국회의장, 소위 말하는 국회 어른, 스피커를 하신 분입니다. 스피커는 국회의장은 그래서 당적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자리 아니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피커를 행정사법부, 입법부,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의 수장을 하신 분으로서 국회의원의 총리 겸직이 허용된다라는 그 조항을 들고 나오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안 맞다, 좀 서운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잠깐만 요거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시죠. 일각에서 의전 서열 문제, 국가 의전 서열 2위가 어떻게 5위를 하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단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의전 서열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 대통령을 하다 뭐 지역에 가서 뭐 기초의원은 왜 못 하겠습니까? 청와대 비서실장 하다가 기초의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미야자와 총리가 총리를 한 이후에 그 전문성을 살려서 대장성 장관으로 가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일도 있습니다. 전문성 활용의 차원인데요. 이건 좀 다른 게 삼권 분립. 정말 우리 후보자님이 총리를 하시다가 장관을 하셨다면 국민들은 더 박수를 쳐들었을 겁니다. 국회의장을 하시다가 삼권의 하나인 입법부 수장에서 행정부의 수반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를 삼는 헌법 정신의 훼손의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고요. 자, 총리 후보자께 여쭈면요.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는 헌법을 사랑하고 준수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스스로 의회주의자라고 생각을 하시죠? 예.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뭔가요? 견제와 균형이죠. 네. 그래서 삼권 분리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에도.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능의 분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견제와 이제 균형이 필요한데 여당 국회의원도 행정부 총리를 향해서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야 하는 임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당 출신으로 국회의장을 하신 분이 총리로 가시니 그렇지 않아 지금도 여당 의원님들이 이낙연 총리를 향해서 정말 제대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가시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후보자님이 총리가 되셨을 때 총리님이 잘못하는 겁니다. 공세를 하거나 지적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 번 의장이면 영원한 의장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책을 맡고 있을 때의 의장인 것이지 장관으로 가면 장관이고 어디 시장으로 가면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국민의 명을 받아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에 참여하는데 전직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이 청문회 석상에서 전직 의원님들이 많이 와서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전직 의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혀 고려 없이 설령 어떤 그 공기업의 장이 되었더라도 분명하게 그 장으로 대우를 하지 알겠습니다. 전직 의원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국회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게 제 생각인 겁니다. 예, 우리 후보자님께서 2016년 6월부터 2년간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하셨잖아요. 예. 당시에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의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다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행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을 감시 견제했던 의회장이 대통령의 어떤 면에서는 그 밑에 있는 국무총리로 가시는 건데요. 저 같으면 좀 정체성의 혼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으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에 충실하는 것이 책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입법부의 그 장으로 있을 때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 원수로서 예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의 혼란 같은 것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대 국회 수장이셨던 분이 대통령의 부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갖추신 거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근데 부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조금 그렇습니다. 예, 그럼 하여튼 그 대통령 밑에 있는 혹시라도 보직을 이제 저는 삼권 분립과는 관계없이 이것은 격식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법부의 구성원들 꼭 의원님들만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입법부의 구성원들께서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송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의 구성원들이 앞으로 더 제가 제 역할을 함으로 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소명의식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저는 좀 고사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간절함도 아쉬움이 고사를 했는데
고사를 했는데 사실은 뭐 작년 여름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전혀 저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만은 결국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입법부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입니다. 정의화 의장께서 전화하셨잖아요, 우리 후보자님께. 그때는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의화 의장께도 이런 문제를 의장께서도 전 의장께서도 걱정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상권분리 훼손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 그때는 알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안 지켜진 거에 대해서 좀 왜 그걸 못 지키셨는지 좀 아쉽습니다. 저도 뭐 그런 측면이 마무리해 있습니다. 주십시오. 네. 네.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평이 있습니다. 부드럽지만 강하다, 균형 감각을 갖추었다, 실사구시형 정치인이다, 화합의 리더십이다, 또 함부 로비를 거절한 유일한 정치인으로 청렴의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후보자가 국회의장 시절 해외 순방에 동행한 적이 있는데요. 시차와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현지 기업인 교민 간담회에서 쏟아진 제안을 깨알같이 메모했다가 한 분 한 분 맞춤으로 답변하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감동을 했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시면 그처럼 한 분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담아내는 따뜻한 총리로 국민들의 기대감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각에서 제시되는 삼권 분립에 반한다는 비판이요.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지명 때 이런 우려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후보자 역시 삼고 초려를 하다가 고심 끝에 결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 삼권 분립 위배라면 이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회창 국무총리의 경우 대법관, 감사원장,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를 넘나든 것이고요. 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지냈는데 입법부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해외에서도 프랑스의 자크 샤방 델마스는 국회의장에서 총리로, 또 총리에서 국회의장으로 옮기면서 재직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사례도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새누리당 의원 3분을 청와대 정무특보에 임명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을 3가지 열거하고 있는데 이 정무특보는 3가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제 무리하게 임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권 분립 위배로 비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야당은 지금 의장 출신 총리로 인해서 행정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데 현직 국회의장조차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전직 의장에게는 예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견제를 하지 못한다.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사실 삼권 분립은 독립적인 권한 행사가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 국회는 총리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견제가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의전 서열 2위에서 오히려 강등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요. 그래서 저는 의전 서열이라는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내용을 선택하는 파격을 몸소 실천한 것을 후보자의 또 다른 희생 정신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후보자가 결단을 내렸던 사례가 또 있었죠. 그러니까 2006년 2월 참여정부의 후반기로 매우 어려운 때였습니다.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겸 당 의장을 맡고 계실 때도 이제 산업자원부 장관직을 어렵게 수락을 하시고 기업 현장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큰 역할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청문회와 국회 의결을 통과하시면 문재인 정부의 2번째 국무총리로서 그 국정과제의 완성을 위한 책임과 부담이 매우 크실 텐데요. 앞으로 총리로서의 포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밝혀주시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 활력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도도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ICT 이 산업까지는 선두 반열에 우리가 올라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5G도 우리가 제일 먼저 했고요.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완전히 새 판이 짜지는 것입니다. IoT를 비롯해서 AI라든지 뭐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새로운 분야의 실력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에 제대로 대응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온 경제에 있어서의 상당한 정도의 입지를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것을 비롯한 혁신 경제 혁신을 이루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너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불편해하십니다. 그래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앞서 그 재산 형성 과정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보훈연금을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네. 국민들께서 의아해하실 수 있으니까 어떤 연유에서 보훈연금을 받으시는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저희 장인 어른께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국 훈장, 애국장을 수훈하신 분이세요. 우리 경상북도 포항 출신이신데요. 그래서 그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보훈연금의 수급권이 저희 처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연간 한 2,200만 원 정도의 보훈연금을 수령합니다. 네. 자, 후보자께서는 평소 개헌론자였고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개헌에 대한 의지를 담아서 개헌투기를 만드셨었죠. 문재인 정부 역시 국민 주권적 개헌을 국정과제로 삼고 2018년에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후보자는 개헌이 왜 필요하다고 보는지 또 어떤 권력 구조로 변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개헌을 추진하면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잡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현행 헌법이 32년 차입니다. 지난 32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 헌법은 그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현행 헌법의 권력 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헌법입니다. 그래서 분권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수평적으로는 입법, 행정, 사법 간의 분권, 수직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는 것이 저의 오래된 소신입니다. 그래서 의장 시절에 개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21대 국회가 구성이 되고 그 1년이 적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20대 국회의원들은 거의 90%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21대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우리 의회는 개헌에 찬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는 대통령께서도 개헌에 반대하지 않고 계시고 해서 21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1년 내에 꼭 개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국무총리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지 개헌이 총리의 주된 일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의원님 오전 마지막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시까지 중계를 한다는데 앞에서 시간을 다 쓰셔서 저만 지금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저는 우리 후보자께서 가지는 상권 분립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실망스럽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무슨 의전 서열이 뒤바뀌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의전 서열은 현직 의장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전직 의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전 서열 논란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아주 낮은 논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헌법에 보면 국회가 대통령보다도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의전 서열 2위라는 말이 단순히 무슨 의전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맞먹는 대등한 지위에서 대통령을 견제하라는 그런 자리에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장은
탈당해서 당적도 가지지 않고 또 의장 퇴임 이후에도 평생 국가에서 공항이나 이런 데 의전 예우로 모시는 것이 다 그런 데 대한 존중이거든요. 그래서 법치주의를 깨는 나라들이 몽땅 보면 법이 이래 돼 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다 깹니다. 헌법의 정신이 뭐냐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오늘 하태경 의원도 적절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바뀐 뒤에 의장이 총리로 가는 것도 아니라 이 대통령 밑에서 이 대통령을 견제하던 분이 그 밑에 가서 임명장을 받고 2위가 된다. 외국의 예를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외국은 직책에 따른 권한이 분명히 주어져 있고 침해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무총리가 헌법상 권한이나 지위가 주어져 있지만은 대통령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어떤 입장이었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무슨 국회 구성원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는데 국회 구성원들이 느끼는 자괴감은 더 할 나위가 없고요. 대통령을 견제하고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할 때도 단위에서 하던 그런 어떤 국민의 대표가 머리를 숙여서 임명장을 받고 지시를 받고 이거 자체가 상권분립의 정신에 반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무슨 조문에 의원이 총리 겸직할 수 있다 이런 걸 들이대는 것 자체는 인식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상권분립의 정신상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런 고민 끝에 맡게 됐습니다. 이랬어야 저는 좋다고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러면 앞으로도 의장 하시던 분이 가도 되는 겁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상권 분립의 정신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은 저는 뭐 상권 분립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러면 입법부 수장을 지내시는 분이 국무총리로 모시는데 주저함이 있었다고 대통령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의전 서열 후보자도 때문에 그러신 거죠. 의장 출신이 총리에 적절한지 고심을 했지만 이 이야기를 왜 하신 겁니까? 의전 서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 전직 의장들도 우려의 전화를 해서 총리 받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분도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언론도 보시면 숱하게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상권분립의 정신에 저촉되는 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만은 이래서 맡았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지. 이게 무슨 뭐 전직이고 아무 관계없고 가면 왜 더 문제냐. 앞으로 의장 하시던 분이 저는 정 의장님이 그렇다고 후보자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내 의장 마치고 또 총리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견제에 소리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제도라는 것은 항상 선량한 사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경우에 막기 위한 것인데 앞으로 이게 지금 관리가 되면 의장 하다가 총리로 가고 하면 국회는 뭐가 되는 겁니까? 개헌하신다는데 국회를 대통령 뒤로 빼야 되는 겁니까? 글쎄 이제 그것은 헌법이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그 정신이 헌법 정신은 인적 그 변동은 용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에 갔다가 행정부에 갔다가 또 입법부에 온 분 그런 분들이 아니 그것은 그거하고 조문만 따지면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취지나 정신은 다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장은 법상 특별한 대우를 받는 헌법상도 특별한 대우를 받는 분인데 그렇다면 이런 고민을 왜 하셨습니까? 대통령은 왜 고민하고 후보자는 왜 고민을 한 겁니까? 의전 서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의전 서열 가면 너무 저급한 논쟁으로 가는 거예요. 의전 서열이 2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2위였다가 의전 서열은 지금 뭐 엄청나게 뒤로 가 있는데 5위가 되면 좋은 거지 왜 그걸 고민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의전 서열을 파괴하는 데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의전 서열이 파괴된 겁니까? 현재 2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2위 였을 뿐이지 어떻게 2위입니까? 그것은 현재로 보면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입법부 구성원들이 보는 시각이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정서적으로 자꾸 입법부만으로 한정하지 마시고요. 국민들에게 사실 이 점은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안 그러면 어떻게 많은 헌법학자들이나 내일 정인 참고인 나오겠습니다마는 모든 언론들이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수장 밑으로 부끄럽다 우려된다 이런 사설이나 기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요. 제가 이제 국무총리 지명을 수락하면서 많은 검토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고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얻은 결론은 이것은 인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삼권 분립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기능의 문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혼자 내린 논리고요. 저는 이게 앞으로 헌법 교과서에도 기록될 사료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해방 이후 지금 70년 넘는 과정에 처음이에요. 총리하다가 의장 오신 분은 2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고 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은 상권 분립 정신 훼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더더욱이나 과거에 실망스럽고 그 점이 실망스럽고 최소한은 이런 고민, 대통령이 했던 고민, 그다음에 후보자가 지명하고 나서 했던 이 고민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가 있고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이것이 무슨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국회 수장했던 거 우리가 상무시하고 그렇게 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것을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혼동하시면 안 되죠. 아니, 공적으로 상무시해도 근데 되겠습니까?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 임기 기간 중에 의장인 것이죠. 그렇지만은 아니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좋습니다. 국민들의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도 의장으로 모셨고 의장이었던 분에 대한 예고가 있는데 상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야 알아서 하실 일이죠. 그런 걸 다 가지고 지금 나오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진 그래서 이게 취지 훼손이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든지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심한 사법부가 행정부를 거쳐서 입법부에 온 건 괜찮고, 예? 우리 국회의원이 상징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징성이나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의 예를 끌고 온다든지 그런 예를 들어서 물타기하는 건 맞지 않아요. 입법부에만 그렇게 가혹한 이 잣대를 들여대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스스로를 훼손하고 난 뒤에 남이 훼손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어떤 이유를 대고 하든지 간에 입법부의 위상, 헌법의 상권 분립 정신을 훼손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입법부의 위상 말씀을 하시면 자, 이제 마무리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삼권 분립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식하에서 제가 청문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직 주질의를 마치지 못했습니다만 효율적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전 상황 함께 보셨습니다. 정회 후에 오후 질의가 계속 이어질 텐데요. 오늘 의사진행 발언이 꽤 길었습니다. 그러면서 8명의 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상권분립 훼손 문제, 재산 형성 과정, 그리고 논문 표절 의혹 등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공세를 했고 여당 의원들은 내에서 방어를 하는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네. 이번 인사청문회는 내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네.